해가 진 산속 어둠 속에서도 낙엽 위에 떨어지는 이슬 소리는 선명했다. 바람이 가지를 스치고 멀리서 부엉이 한 마리가 날갯짓을 했다. 그런 밤이었다. 여리는 오래된 절벽 아래 작은 돌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무구함과 결연함이 동시에 깃든 눈빛으로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강철이 윤갑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당신을 몸주신으로 받아들일게요. 이 말은 13년 전 처음 강철이로부터 들었던 그 제안에 대한 너무도 늦은 대답이었다. 그땐 도망쳤다. 자신의 삶에서 무녀라는 운명을 부정하고 싶었다. 강철이라는 존재는 그 선택의 상징이자 저주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여리는 그 저주와도 손을 잡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강철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람 속에서 이무기 기운이 느껴졌다. 금빛 눈동자가 깜빡였고 그의 표정은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라. 넌 한 번도 날 원한 적 없어. 지금은 네가 날 찾는 게 아니라 윤갑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날 받아들이겠단 거잖아. 여리는 고개를 들었다. 흔들리는 눈빛. 하지만 그 안엔 두려움보다 단호함이 더 많았다. 맞아요. 당신이 아니라 윤갑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당신을 선택하는 게 잘못인가요? 강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없이 눈을 감은 채 그의 손끝에 이무기의 기운이 피어올랐다. 땅속 깊이 흐르던 용의 기운이 한순간 그녀의 진심 앞에서 머뭇거렸다.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 넌 내 몸주신이 될 자격이 있어. 하지만 내 안에도 그 사람 윤갑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해.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강철은 더 이상 이무기만은 아니었다. 인간의 감정에 물든 존재. 질투, 아픔, 그리고 사랑까지 알고 있는 존재였다. 그 안엔 강철과 윤갑 두 남자의 기억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여리는 갑자기 울컥했다. 강철이 나는 지금 누굴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날 지켜줬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부탁해요. 날 믿어줘요. 그날 밤 여리는 강철의 앞에서 무녀복을 꺼냈다. 은은한 자수가 놓인 흰색 무녀복. 넙덕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손수 만들어준 것이었다. 몸주신으로서 강철을 맞이하기 위해 그녀는 무녀로서의 자신을 다시 꺼내드는 결심을 했다. 강철은 여리의 손끝에서 묻어난 의지를 느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좋아.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이 선택은 너를 파괴할 수도 있어. 여리는 웃었다. 이미 망가졌어요. 당신을 피했던 그날부터 하늘은 잿빛이었다. 별도 달도 없는 밤. 하지만 그 밤만큼은 서로의 혼을 가장 깊게 비춘 밤이기도 했다. 궁궐 한복판에 무거운 침묵이 드리웠다. 북악산에서 벌어진 구판이 잔재가 발견된 이후 왕은 서신 하나를 손에 쥐고 심기를 불편한 듯 노려보고 있었다. 구판. 도성 안에서 버려서는 안 되는 일. 그것도 무녀가 추방된 금지령 이후 다시 누군가가 굿을 버린 흔적이라니. 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명했다. 윤갑과 그 무녀를 불러라. 여리는 강철과 함께 궁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단단했다. 궁궐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을 타고 올라왔다. 마주한 왕의 눈빛은 그 예감을 증명했다. 너희가 굿을 버렸느냐? 아닙니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하게 될 겁니다. 여리의 대답은 당돌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강철이 그녀 곁에 조용히 섰고 왕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미간을 찌푸렸다. 신하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미 여리와 강철이 원자를 살린 공적이 있었기에 단칼에 베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성 내에서 무속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죄. 결국 왕은 입을 열었다. 법은 법이다. 아무리 원자를 살렸다 하더라도 도성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너희는 추방이다. 국문이 닫히는 순간 여리는 고개를 돌려 왕을 바라봤다. 팔척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경고를 무시하면 당신의 피부치도 백성도 다시 희생될 겁니다. 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끝내 시선을 피한 채 등을 돌렸다.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나는 왕이다. 원칙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어. 여리와 강철은 아무 말 없이 도성을 떠났다. 무거운 마음과 함께. 도성의 뒷골목엔 이미 이상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고 여리는 이를 감지하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 도성을 다시 구해야 하니까. 강철은 옆에서 작게 웃었다. 이러니까 네가 무녀로 태어난 거지. 그렇게 두 사람은 내불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그 길 위엔 운명보다 더 강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내불산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도성을 등지고 산으로 향할수록 짙은 안개와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여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넙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무녀는 신의 뜻을 따르지만 신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어릴 적 구판 앞에서 들었던 그 말은 이제야 가슴에 제대로 내려앉는 것 같았다. 여리는 뒷짐을 진 채 걷는 강철을 흘끔 바라봤다. 그는 땅을 밟을 때마다 작은 돌멩이 하나씩을 튕겨내듯 걷고 있었고 입에는 어릴 적 마을 장터에서 샀던 호박엿 하나를 물고 있었다. 강철이. 여리가 부르자 그는 어깨만 살짝 들썩였다. 그 엿 어디서 난 거예요? 네가 준 거잖아. 2개 드렸는데 하나는 언제 먹었어요? 네가 말 걸기 전에. 여리는 피식 웃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사소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지만 어쩐지 그 작은 대화가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묵이라는 존재와 나누는 일상의 감각. 기묘하게도 그것은 인간적인 위로였다. 그 순간 숲 깊숙한 곳에서 커다란 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리는 몸을 움츠렸고 강철은 그녀 앞을 가로막듯 섰다. 나무 사이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눈빛은 차갑고 등줄기는 잔뜩 곤두서 있었다. 여리는 숨을 삼켰다. 설마 또? 강철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번에도 내가 나설게. 그는 손끝에 푸른 기운을 모았다. 이무기의 번개가 대지를 타고 뻗어나갔고 거대한 천둥이 숲을 울렸다. 호랑이는 귀를 쫑긋 세우더니 잠시 버티다 그대로 사라졌다. 여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물었다. 왜 당신만 보면 짐승들이 달려드는 걸까요? 강철은 웃지 않았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그들을 자극해. 원래 이무기는 인간도 짐승도 다 적으로 돌리게 돼 있어.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목적지는 가섭스님이 응거하고 있다는 토굴.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뜻밖의 인물이었다.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눈매는 날카로웠다. 여리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스님의 제자이신가요? 저희는. 잠깐. 노인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너 이묵이지? 강철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그래서? 노인은 지팡이를 땅에 탁 내리치며 말했다. 그럼 네가 가져간 내 호박엿도 돌려놔야지. 네. 강철은 순간 당황했고 여리는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다. 그 상황이 너무 엉뚱했기 때문이었다. 강철은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 엿 내 거였어? 엿은 엿이고 도둑질은 도둑질이지. 받아야 할 건 받아야겠지. 그 말과 동시에 노인의 지팡이가 번개같이 움직였다. 강철이 겨우 막았지만 노인의 기운은 보통이 아니었다. 그가 그냥 노인이 아니라는 건 단숨에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짧은 격돌이 이어졌다. 그리고 강철은 머리에 한 대 제대로 맞고 풀썩 쓰러졌다. 여리는 급히 달려가 강철을 부축했다. 괜찮아요? 강철은 머리를 싸지며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엿 때문에 이러는 거냐? 그제야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네가 이런 상황에도 엿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거 진짜 인간이 다 됐다는 거다. 그때 가섭 스님이 톡을 안에서 걸어 나왔다. 그만하시죠, 스승님. 여리는 놀란 눈으로 인사했다. 스님. 가섭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넙덕에게 약속한 걸 지킬 시간이 왔군. 여리는 묻는다. 할머니의 무구는 아직 그곳에 있나요? 있지. 내불산 정수 가장 높은 곳. 너희가 오르기만 하면 그 무구는 너의 것이 될 거다. 강철은 이마를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올라가야 할 산이 또 있네. 여리는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먼저 앞장설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무구를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혼자도 무서워서도 아닌 함께라서 가능해진 걸음을 내디디며 내불산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말 그대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여정이었다. 가파른 돌계단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발을 디딜 때마다 바위 틈 사이에서 묵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여리는 이 길이 단지 무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녀로서 감당해야 할 숙명을 확인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괜찮아? 강철이 한참을 말없이 걷던 끝에 조용히 물었다. 여리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이쯤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지켜야 할 게 생겼으니까요. 그 짧은 대화는 서로를 향한 감정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더는 주고받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정상에 다다랐다. 그리고 돌무더기 아래 봉인되어 있던 넙덕 할머니의 무구붉은 옥판이 드러났다. 빛도 없이 은은하게 맥동하는 그 물건을 바라보며 여리는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짙은 구름이 몰려들며 굉음이 퍼졌다. 무구의 이 풀리는 기운이 자연계의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휘날렸고 강철은 본능적으로 그 앞을 가로막듯 서서 손을 내밀었다. 이건 단순한 무구가 아니야. 알아요. 그래서 준비됐어요. 무구를 손에 쥐는 순간 여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과거의 기억, 할머니와의 마지막 굽판, 울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뇌리 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기억 너머 애윤갑의 미소가 떠올랐다. 강철이.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내가 이걸 사용하면 다시 당신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걸음을 옮겨 나무 아래에 앉았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네가 날 처음 피했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강제로 움직인 적 없어. 넌 항상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었지. 그런 내가 지금은 당신을 찾고 있잖아요. 여리의 말에 강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더 잔인한 거야. 나를 원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리는 숨을 멈췄다. 하지만 곧 결심한 눈빛으로 그의 곁에 다가갔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도 지키고 싶어요. 그 말에 강철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엿봉지를 내려놓고 말했다. 알았어. 몸주신이 되겠다고 했지.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 의식 쉽지 않아. 내 영혼이 갈라질 수도 있어. 여리는 미소 지었다. 이미 반은 윤갑한테, 반은 당신한테 있어요. 그러니 괜찮아요. 그날 밤 여리는 무구를 앞에 두고 작은 제단을 차렸다. 강철은 문 밖에서 그녀를 지켜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목소리에는 질투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애잔함에 가까운 감정. 여리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마주본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종 관계도 아니고 누가 더 강한 존재도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인간적인 눈빛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여명 속에서 여리는 손을 모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팔척기 우리가 끝을 낼 거예요.